요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자며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통일교 돈으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물타기에도 법의 심판 피해갈 수 없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연말 정치권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 의혹과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 사태를 점검해 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디지털 정보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호웅 변호사와 소비자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말엔 문화 코너에선 김미향 출판 평론가와 함께 엄청난 양의 책을 찍어내는 인공지능 출판사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숨 좀 골랐습니까? 예, 됐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예. 금요일 날은 확실히 교통도 막히고 네. 이게 시간이 더 걸려요. 자,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통일교 파문.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특검에 언급한 정치인 5명 중 경찰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부위원장님, 네. 이게 보통 입건할 때는 혐의를 적시하던데 이게 뇌물수수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런 혐의를 아마 적시를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입건할 때. 입건하려면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네네. 접촉하려고 했다, 안다, 연락이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네.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정도의 진술이 있어야 이게 단순하게 정치자금을 그냥 그런 식으로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네. 주면서 어떤 대가성 요구가 오고 갔다면 뇌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윤영호 본부장 내지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이 있는 분들을 일단은 이 사건 기록화할 때 네. 혐의 사실을 뇌물 내지는 정치자금법으로 기재를 한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없는 분들은 이제 범죄 혐의가 아직은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네. 입건되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워낙 지금 광범위하게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고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 조사 때 했던 것도 어떤 맥락상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된 것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첩된 국수본의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부분 출국 금지도 같이 했는데 정광 대변인 요거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수사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엔 이게 뇌물죄가 적용되는지 정치자금법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 진술을 종합해보면 2018년부터 19년까지 시기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소시효가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 7년이라고 하니까 연말 가기 전에 빨리 어떤 식으로든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도구화돼서 이런 경우에 저는 특검의 책임론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5명의 실명을 윤 전 본부장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2명 나경원, 정동영 이 2분은 실제로 금전이 전달됐다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점 어떤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2사람에 대해서는 피의자 입건 안 하고 나머지 3사람은 비교적 진술도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수사를 서둘러야겠다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정말 서둘러서 조사 결과 내지 않으면 본인들이 그토록 얘기했었던 특검 그 특검의 늪에 본인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네. 자, 특히 이제 뭐 당사자들 뭐 예상했던 대로 다 혐의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근데 가장 주목되는 인사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왜냐하면 부산시장 유력 여당 후보로 이제 거론이 돼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금 4천만 원, 까르띠에 불가리, 명품 시계 2개. 어쨌든 뭐 진술 자체는 구체적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 받아도 되냐고 하면서 받아갔다. 뭐 이런 진술을 한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이면 뭐 꽤 흘렀는데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그때도 무슨 메모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했는데 이번 경우에도 뭐 돈에 만약에 있었든 없었든 모르지만 그거를 찾기는 어려우니 그런 메모라든지 주고받은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에 주목할까요? 어떤 식으로 추가 수사나 재판이나 있을 걸로 보세요. 뭐 일단은 이제 그 시계 2개하고 4천만 원 수건인데 네. 초기에 알려진 거하고 진술은 또 약간 변경이 됐어요. 그런가요? 본인이 이제 직접 준 것처럼 했는데 주는 것을 봤다. 일단 진술의 신빙성이 한 번은 흔들린 것 같고요. 본인이 준 거하고는 많이 다르긴 하네요. 많이 다르죠. 그걸 봤다면 그래서 이제 뇌물죄라든가 정치자금법 등 위반 같이 금품이 거래되는 사건은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되는 사례가 있어요. 종종. 근데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고 시간, 장소 이런 게 정황상 그게 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진실의 신빙성이 거의 완벽히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일단 이제 그 부분이 약간 흔들린 것 같고 두 번째는 권성동 의원 사건에서 보면 통일교가 예. 정치권 로비 내지 접촉을 위해서 금품 거래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불러서 뭐 아무 이렇게 쥐어서 돈 주고 이렇게 하는 이 단체가 아니에요. 네네. 한학재 총재한테 최종 보고되고요. 뭐 권성 총재 때도 보면 재정본부장이 현금 뭉치로 사진을 찍어놓고 사전 사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식의 어떤 이 관계를 해오지 않았을까 싶고 실제로 만약에 줬다면은 비슷한 어떤 그 패턴에 따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가 보고도. 루틴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당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의원이었고 부산 지역의 유력한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면 만약 실제 줬다면 그냥 윤영호 본부장이 보는 어떤 다른 어떤 인사에 의해서 뭐 아무도 모르게 주고 그랬을 리가 없어요. 한학재 총재 보고가 됐고 통일교 내부에서도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까지 확인된다면 뭐 이 범죄 사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금 나온 진술 정도만 갖고는 그대로 신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훨씬 더 꼼꼼히 따져서 그 여부를 가린다, 수수 여부를 가린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요 이제 뭐 엇갈린 뭐라 그럴까요 입장 아주 극명한데 통일교와 윤 전 본부장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자. 통일교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입장 발표인데 뭐 자기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문구 중간중간에 보면 종교단체 해산을 상당히 경계하는 문구들이 입장문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요점이 이겁니다. 그 사과문 입장문의 요점, 통일교 요점. 지금 불거진 의혹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다. 자. 윤 전 본부장 결승공판 최후 진술에서 반면에 뭐라 그랬냐면 교단의 명령으로 적법하지 못한 행위 한 점 깊이 반성한다. 교단의 꼬리 자르기, 증거인멸, 가족 협박을 보면서 헌신한 제 자신의 절망 느낀다. 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헌신한 제 인생이 부정되는데 절망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정광재 대변인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윤영호 말이 맞는 거예요? 통일교 공식 입장이 맞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론됐었던 것들 또 통일교가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사회에 일정한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종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조사가 진행될수록 통일교가 어떤 식으로든 본인들의 교세 확장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관계 전반에 막대한 수준의 로비를 했다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종합해 보면 문선명 총재가 그러니까 사후에 네. 통일교의 의세는 굉장히 위축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누가 후계 구도를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부 갈등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 갈등을 봉합하고 교세 확장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또 굉장히 경제적 자산은 많단 말이에요. 네.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산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보험을 든다. 우리 뭐 많이 듣는 표현 아닙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네. 그 보험을 들 만한 동기가 많았었던 것 같고 그 일선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있었는데 어느 조직이나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희생양을 찾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른바 본인이 얘기한 대로 꼬리 자르기. 저는 예. 그래서 윤영호 전 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수준에서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정황상으로 놓고 본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이 훨씬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앞서 얘기했던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저는 수사 의지만 있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이런 것들도 그 증명할 만한 다양한 증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2018년이면 뭐 CCTV든 뭐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남기려고 했었던 것 그리고 같거든요. 통일교는 지금까지 루틴을 보면 더더욱 영상 기록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아니 드는데. 그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납입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 영수증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나쁜 그 용어를 쓰자면 협박 위협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그 증거들이. 자, 그래서 그 조기현 부위원장님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추가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윤 전 본부장이 그다음에 또 이제 재판에도 임하고 그렇게 될 텐데 스탠스는 결국은 뭐 쉽게 말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본인이 더 어쨌든 본인은 인간은 자기가 살려고 이제 하잖아요. 어떻게 형도 덜 받으려 그러고 그렇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사실 조직이 시킨 거 나는 그걸 수행했을 뿐이다. 이게 본인의 죄는 가벼워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럼 확실히 그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사실 뭐 이 교단 입장에 반해서 개인적인 어떤 뭐 이해를 가지고 정치권과 접촉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약간의 뉘앙스는 통일교 자금 횡령 문제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교단에서 자기를 완전히 버렸다. 이 사건에서 통일교를 살리기 위해서 윤영호를 죽이는 선택을 교단이 했구나. 이 판단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굳이 이 통일교 교단을 위해서 이 진술을 왜곡하거나 감추거나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본인은 지금 진술하는 것 같이 교단의 명령에 복종해서 한 거라고 하면 사실 어떤 뭐 굳이 개입해 본인 개인이 윤영호 개인이 정치권에 줄댈 이유가 있나요? 권선동 의원 만나서 대선을 돕고 뭐 그의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돕고 김건희 여사와 연결시켜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맞지 않죠. 지금 오늘 교단 입장 저 봤는데 사실 네. 이 말이 맞으면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윤영호 본부장이 맞고 이미 이제 더 이상 통일교는 본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사실에 대해서 숨김없이 진술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지금 이번에 불거진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국수본 경찰이 좀 수사를 해서 네.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만 확산시키지 말고 수사 결과를 빨리 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요 언급을 몇 번 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여야의 광범위하게 이제 로비를 한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더 확인되면 그 요건을 갖출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가능하다. 예. 통상적으로 뭐 일부 이 보수 교단 기독교 교단 중에도 굉장히 정치색 띄고 막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몇몇 종교단이 그랬고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통일교가 해산 사유를 언급하는 것은 그렇게 정치권에 줄을 대서 몇 가지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해결하겠다 이런 선을 넘어서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문제 때문에 그런 권성동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통해서
대선에 관여되고 이 당 그 대표 선거를 좌지우지할 실제 관여되고 집단적 당원 가입을 했고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뭐 금품을 수수하면서 통일교의 최대 현안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뭐 통일교의 어떤 종교적 현안이 아니라 캄보디아 ODA라든가 방송사 인수라든가 이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종교 집단이 정치화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민법상의 법인 해산 사유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봅니다. 네, 정광희 대변인, 만약에 요 약간 요 질문을 변형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원 가입 뭐 이런 것들을 더 문제 삼는 거잖아요. 단순히 어떤 그 조직의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 이거보다도 막 당원 가입까지 시켜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런 부분을 더 중하게 볼 텐데 만약에 이걸 민주당 부분도 다 수사를 확대하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고위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했어요. 그런데 국수본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결과를 수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최상단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얽혀 있는 사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원에 따른 거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어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 진위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 그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민주당의 지금 유력 정치인인데 집권당 유력 정치인에게 얼마나 냉철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 의문이 계속 남기 때문에 네. 저는 결국 이 문제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인들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특검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피하면 안 되죠 지금. 자, 녹취 듣고 제가 또 계속 요 똑같은 주제를 이어갈게요. 국민의힘은 통일교 파장을 두고 적극 공세에 나섰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지난 8월에 확보한 진술을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또 경찰에 이첩도 하지 않으면서 뭉개버린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입니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을 해서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자. 게이트라는 용어를 이제 붙였습니다. 자, 과연 경찰이 아까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서슬퍼런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에 여권의 유력 인사, 잠재적인 부산시장 후보 이런 유력 정치인을 과연 어느 정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윗선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경찰에 맡겨두는 게 맞냐.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특검 야당의 특검 요구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 윤영호 본부장 측의 진술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뒤로 네. 몇 가지 구체적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지금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쪽도 윤석열 후보 측과 거의 똑같이 내지는 비슷하게 이 로비를 받거나 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세요. 이미 2022년 1월 초에 통일교 측은 윤석열 후보 측으로 픽을 해서 그쪽으로 사실상 올인하면서 민주당 쪽 이재명 대표 쪽은 일종의 보험 드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서밋에 그 미국 부통령 왔을 때도 보면 사실상 주빈이 누굽니까? 다 국민의힘이었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만났고 거기에 그 민주당 측 인사들, 이재명 후보 측 인사들은 어떻게 그 부통령 후보, 그 미국 조야의 보수의 한국 대선의 시야가
그걸 좀 귀뜸으로 들으라고 그냥 끼어든 거지. 이미 그때 이후부터는 통일교는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온 발언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이렇게 접근하려고 한다 이런 거지. 구체적으로 뭐 이 민주당 내지 대선 캠프와 연계돼서 뭐 이루어진 행위들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마치 그런 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네. 지금 권성동 김건희 씨로 연결되는 이런 수준의 어떤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가정해 놓고 특검을 하자고 하니 그런 특검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뭐 전재수 전 의원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현 정부의 바로 직전까지 장관이었고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저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는 보는데요. 그걸 지금 단계에서 뭐 바로 특검 가자 그리고 막 거론되는 내용 다 특검으로 묶어서 가자 아직은 좀 섣부르다고 보고 이미 네. 상당한 내용이 나와 있고 통일교의 정치권 이 유착이라든가 관련돼서는 일종의 이 패턴이 권성동 의원 수사 과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첩받은 국수본에서의 수사를 통해서 지켜보고 그게 영 안 된다고 싶으면 그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은 좀 이르다. 모든 걸 다 특검으로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아까 특검 요구하는 그 얘기를 송원석 의원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녹취 하나 듣고 민주당 녹취 하나 듣고 질문을 드릴게요. 반면에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이 편파 선택적 수사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편파 수사, 선택 수사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거론되는 명단 중에 특검이 야당의 정치인을 봐주기 위해서 선택 수사, 편파 수사를 했다는 뜻입니까? 특검법은 특검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특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최혜병 특검에서도 어떠한 것도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사례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 이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경우를 돌아보라고 충고합니다. 자, 지금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뭐 특검 뭐 이게 뭐 다 마치기도 전에 이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왜 별건 수사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거를 이런 중대한 혐의가 진술을 확보하고도 즉각 수사를 안 했냐 이게 기본이고 자 그렇다면 특검 끝나고 뭐고 간에 지금 넉 달 동안 뭉갱꼴이 됐으니 그 당시 왜 이첩 조치 안 했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면 반박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최초에 이게 얘기한 게 8월이라고 하잖아요. 네. 권성동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있을 뿐이지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권성동 의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특검 내에서 검토해 보니 권성동은 그 이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전재수 의원은 그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을 내린 게 굉장히 자의적이고요. 또 하나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측의 뭐 얘기가 나왔다 이거잖아요. 이게 과연 특검 자체 내에서 그냥 뭉갠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보고가 된 건지 이런 부분 지금은 의혹 단계죠. 네.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특검 내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제기하는 이런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서 그거 니네가 입증 책임이 있는데 입증을 못하면서 왜 그런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형 게이트 같은 경우에 누구도 수사할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특검이 스스로 이 수사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윤영호 본부장이 법원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사건 번호 부여했고 이첩할 겁니다. 네. 라고 해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은 이 특검의 그 정치적 편향성 이걸 확신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번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부랴부랴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 전재수
장관이 사의 표했을 때 일단 잘라내고 보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보면 빌 클린턴, 뭐 성추문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특검을 도입하는 게 사실 그 상설기관에서 최고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하고 유력 정치인 수사 못할 때 이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특검이 이거 뭐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얘기로는 이거 수사를 접으면서 이첩을 하지 누가 그걸 중간에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근데 실제로 그 당내에서도 민주당내에서도 넉 달 뭉갠 거는 이건 문제다 이런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저는 뭐 다른 요인이 관여되어 있지는 않고 특검이 특검법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예, 그 위법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아쉽죠. 빨리 이첩할 거면 빨리 이첩해서 이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움만 있을 것 뿐이지 그게 뭐 민정수석실에서 수사 상황이 항상 보고되고 있다가 민주당권이 나오니까 민정수석실 내지 유윗선에서의 지침을 받아서 뭉개고 있다가 들켜서 이건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죠. 그럼 특검이 뭐 대통령실 하명받아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주장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이게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특검법 2조의 수사 대상이 다 정해져 있고 뭐 이게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 뭐 당연히 필연적으로 윤석열 명태균, 건진 등과 연계되거나 아니면 그와 별개로 국정의 어떤 이 권력을 이용해서 관여된 김건희 씨 주변이 중심이에요. 그게 1호부터 15호까지가 다 그런 사건들이고 16호에서 이 수사 그 15호까지 그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란 말이에요. 이 관련 범죄를 해석할 때는 앞에 15개의 사건의 주 수사 대상의 목적인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이 핵심이지 인지됐다고 해서 그 비슷한 범죄 그러니까 통일교의 정치자금법을 수사를 무한히 확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검은 이 권성동은 김건희로의 명품 전달까지 연계된 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지만 네. 요거는 이제 수사 대상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보냐면 이거 전재수 전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인지된 사건을 다 수사 대상으로 했으면 그거 무슨 뭐가 있냐면요. 2022년 3월 4일 날 중앙 그 교단 차원에서 전국 그 교단에 돈 내리잖아요. 2억 1천만 원. 그때 정치 후원금 받은 분들이 대부분 다 국민의힘 지자체 후보들이었어요. 국민의힘에 지원하라고 했는데 사교군가 호남 쪽은 국민의힘 지원해봐야 별 뭐 득될 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민주당 몇 분에게 아마 했다는 내용까지가 그때 인지된 내용이에요. 그럼 그거 다 수사 그거 요거까지는 수사하고 전체수검만 뺐다 이러면 비판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인지된 정치자금 사건, 본류 사건과 다른 사건은 일단 수사기간이 끝나면 이첩한다는 게 특검법의 수사기간 10조인가 있기 때문에 지난 이 과거의 특검들도 그랬고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서 인지된 다른 사건들은 그렇게 이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안 했냐고 비판하는 것은 아마 특검법 취지하고도 맞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또 뭐 23건 기소한 거 중에 16건이 별건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 뭐 김건희에 관련되냐 아니냐 그런 별건이 전혀 없었다면 하는데 여튼 그건 또 다른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사실 저는 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국수본에 이첩한다고 했어요. 근데 국수본이 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막 분주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사가 이런 권력형 수사가 이루어질 때 이른바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처음엔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엔 열심히 수사했는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현 정부 출범한 다음에 이춘석 법사위원장 차명 계좌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 그 차명 계좌 저는 한 2달이면 분명히 차명 계좌고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 브리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경태 의원 지금 성추문과 관련해서 수사 받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대부분
시간이 우리 편이다. 이거 지금은 이렇게 시끄럽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 척하지만 결국에는 유야무야. 잘 다듬어서 일정 정도까지만 책임지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 그래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본격적으로 길어지면서 서울 시내 곳곳으로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론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론 마장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답답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휴게소에서 안성까지 길게 정체고요. 기흥에서 수원까지도 속도를 줄입니다. 이후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10km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휴게소까지 막히고 남청주에서 주감휴게소까지도 밀립니다. 더 가서 북대구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면서 4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스테픈 커리 최고의 스타죠. NBA. 그럼 뭐 어떻게 그것도 검토할 정도면 80만 달러면 우리 돈 한 11억 몇 천만 원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뭐 이게 자금력을 보여주는 건지 그걸 검토하는 거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그때 당시 뭐 젊은 사람들한테 더 소구할 수 있는 사람을 예.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통일교가 실제 교세에 비해서 경제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19,000명이라는 거야. 그 문영진 씨가 2011년에 인터뷰했을 때 통일교에서 그 국내에서 2주에 한 번이라도 나와갖고 직접 헌금하는 사람은 19,000명이라고 하는데 네. 통일교가 갖고 있는 자산은 정말 막대하거든요. 그 제조업체, 뭐 서비스업체 많이 갖고 있잖아요. 부동산. 그리고 교세가 약화됐긴 했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경제적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야 한다는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통일교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키려면 어떤 식으로든 우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폭풍과 칠 때. 그런 그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는 뭡니까? 돈 아니에요? 이 돈 갖고 어떤 식으로든 로비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게 그 일부가 여기에 이제 적발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이런 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거 여기서 단죄하고 가야 됩니다. 네. 스테픈 커리는 11억. 힐러리 클린턴은 그거보다 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종류의 토킹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의문의 일패인데 아마 그쪽에서 그 미국의 유력 인사들을 접촉해서 정치 이벤트든 아니면 뭐 학계에서는 강연 같은 거로 초청하기도 하니까요. 네. 일정 정도의 가격 정찰표가 붙어 있죠. 근데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대중 스포츠 스타다 보니까 저도 놀랐는데 힐러리보다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통일교가 접촉 라인이 있으니까 이 정당이나 이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우리하고 관계가 좀 틀 거야. 네. 여러 이런 기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안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선 캠프라는 것은 원래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특정 유권자에게 어떤 소구하기 위한 여러 이벤트를 합니다. 그거를 통일교는 워낙 국제적인 어떤 뭐 자금력되고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가능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다양한 프로 이 민주당이나 는 이런 것, 국민의힘은 이런 거, 뭐 이런 게 먹힐 거야라고 해서 기획을 했던 거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뭐 성공적이었던 게 평화 서밋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른 거였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하도 이거 좀 길게 했으니까 딱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당장 뭐 전재수 전 장관 이제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이랄지 정치적 파장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방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로 보고요. 제한적이다. 예, 근데 이제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부산시장 유력 후보였고 실제 여론조사 해보면 경쟁력에서 충분히 민주당으로서는 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네. 지금 좀 당혹스럽죠 일단은. 그런데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을 뭐 오랫동안 민주당에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재수 의원의 성격이나 스타일상 통일교 쪽과 접촉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고 이럴 정치 행보를 할 사람은 아니다. 지금 어떤 이유에서 의혹 제기가 돼 있고 뭐 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으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오랜지 않은 시간 내에 이 의혹을 벗고 다시 뭐 복귀를 해서 오히려 날개를 달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과 기대가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걱정도 있지만 좋은 반전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다고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파장 정광재 대변인 어디까지 갈까요? 근데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부패 사안과 연결되는 것만으로 정치인들은 그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부산 지역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중진 정치인이었죠. 그러나 이런 일이 연루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연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면목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엔 그냥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돈 받은 적 없다고 하죠. 그러나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수사 결과가 다른 쪽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 쪽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록 뭐 무죄를 받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 받았다고 진술이 나왔지만 네. 결국엔 대법원 무죄 받았죠. 그거는 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인데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이게 뭐 정치적으로 호기가 될 거다라고 판단한 것은 희망회로를 돌려도 너무 강하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민주당 여러 최고위원들이 이제 지방선거 출마 선언하면서 내년 1월에 최고위 보궐선거 있습니다. 오늘 친명 이건태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당이 정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는 효능감을 떨어뜨린다. 아, 이거 정청래 대표에게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바로 그 옆에 박찬대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추진할 때 1인 1표제 중앙위에서 이제 부결도 됐는데 그래서 자 조기현 부위원장 예.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명청 격전장이 될 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청 갈등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실체하지 않아요. 실체가 그러니까 아니다. 약간의 우려 목소리 대통령실에 나온 적도 있고 당내에서도 정청래 대표께서 이 뭐 예를 들면 검찰 개혁, 뭐 저 옛날에 조의대 청문회 이럴 네. 때 전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당내 공감대가 있고 대통령실에도 다 동의하는 내용들인데 네. 왜 그 시점에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문제점이 계속 있어 왔죠. 뭐 계속은 아니고 몇 차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이게 겹쳤다거나 할 때 순방의 성과가 자꾸 이 정치적 갈등 상황에 자꾸 묻히는 게 아니냐라는 이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 얘기 네. 지금 이 저기 뭐야 이건태 후보가 출마 선언하면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닥에 이 대통령을 일종의 대리하는 당내 어떤 최고의 후보로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메시지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네. 당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에 지금 6개월 가장 중요한 이 대통령 임기 첫 6개월이었는데 네.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 당연히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지도부 일원이 되려는 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이 근저에 무슨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 이런 거 없고요. 며칠 전에 만나서 다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뭐 이 인원 문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정도의 문제 제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한테는 국민의힘 질문할게요. 네. 원조치는 윤한홍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윤석열 전 대표 절연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 직전에 의사정원 2,000명 추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사과 등 조언했더니 평생 못 들어본 욕 다 들었다. 10분 동안 뭐 쉽게 말해서 깨졌다 뭐 이런 건데 자 윤한홍, 주호영 오늘은 또 뭐 김대식 의원이 연말이 데드라인이다. 장 대표가 입장 변화 없으면 상당한 혼선이 올 수 있다. 지도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그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에 대한 지지 기반이 전혀 확대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선거 필패하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좀 변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 방향을 쉽게 선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본인의 경로를 일정 정도 확정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조금 외부에서 흔드는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페이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나만의 타임 스케줄이 있다. 그 나만의 타임 스케줄을 사실 조직과 공유하는 게 좋은 리더인데 본인의 타임 스케줄로 가겠다고 하니까 아무리 그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지금 지도부를 저는 뭐 흔들 만한 힘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여전히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당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네.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뭐 과거에 뭐 친윤이라고 했었던 사람들 아니면 TK, PK 지역에 있었던 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잔소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이 잔소리가 본인이 갖고 있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던가요? 그대로 윤한홍 지킬지 의원이 유지할지 얘기했더니 그냥 뭐 웃고만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웃으면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예. 한동훈 뭐 지금 전 대표 가족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당원 게시판 중간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네. 뭐 이런저런 뭐 끝자리 이름 뭐 이런 거 다 나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 지도부가 생각하는 어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입장은 뭔지 그래도 당내나 야권에서의 한동훈 역할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분명히 그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압박의 수단으로 중간 단계에서 사실 전혀 새로울 건 없거든요. 네. 긴급 봉지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으로 의심된 사람이 쓴 글, 그걸 이제 가족이 썼다는 것을 거의 확신한 주는 듯한 정도만 밝혀낸 거지. 그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상당히 좀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당원 게시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럼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거 가족 썼기 때문에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하면 한동훈 전 대표 오케이 사과했으니까 됐습니다라고 해갖고 포용할 건지 그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기현 부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게 참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아직 뭐 확정적으로 발표했나요? 이게 가족이 썼다면 이 내용이나 이런 거 볼 때 부적절하죠. 당대표의 가족이 뭐 직접 당에 들어와갖고 이렇게 몇 분이 활동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부적절한데 근데 이게 이렇게 징계위 뭐 해서 끌어올려서 이거 몇 달째 이 논쟁을 할 만한 사안인가요? 뭐 좀 썼으면 불쾌하긴 하지만 그건 뭐 어쩔 건데요. 저 이런 거 가지고 징계하고 이런 거 당에서 너무 과도한 조치인데 이게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를 당에서 축출하려고 하나의 뭐 매개가 필요하고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끌고 왔던 거고 저는 이게 어떠한 식으로 결론이 나도 결국 한동훈 대표와 관련성이 있고 그걸 이유로 해서 한동훈 대표 당에서 배제하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는 그걸 막아내기 힘도 없고 이게 적어도 이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 몇몇 의원들이라도 나서서 이건 이 공멸의 길입니다라고 뭐 그런 목소리라도 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조차 없어요. 그러니 뭐 한동훈 대표가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질문은 두 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반발에 성명서에 이름 올렸던 검사장들에 대해서 사실상 좌천성 인사 단행했습니다. 그중 정유미 검사장, 창원 검사장인가요? 정유미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장관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법률 전문가로서 또 검사로서 검찰 해체나 항소 포기에 대한 우려 의견 낸 건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침묵을 강요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다. 자, 정유미 검사장의 반발.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이 법률 가면 이 판례 읽어봤으면 이 주장 못 하실 텐데 뭐 주장에 이게 이미 판례가 확립돼 있습니다. 어떤 판례죠? 검사장에서 일반 평검사로 발령은 직급을 강등하는 게 아니다. 그냥 보직관 검찰총장 빼고는 다 똑같다. 예, 이 검찰청법상 지위는 검찰총장하고 검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사는 검사장에서 평검사 발령되는 것은 보직의 변경이지 강등으로 그러니까 네. 불이익한 처분이 강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인사라는 것이 확립돼 있기 때문에 정유미 검사장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소송한다고 해도 글쎄요 받아들일 가능성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 강요하는 게 정당하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그게 검찰정법 상에 검찰은 이런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거고요. 네.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인사권자로서는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에 대해서 인사 조치로서 그 부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인사재량권을 일탈하지 않는다는 게 네. 뭐 기존의 이 판례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뭐 그 조치를 이유로 해서 한 이번에 인사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인사조치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것이다. 정광재 대변인. 저는 뭐 법적인 거보다는 지난주에 제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인용했는데 네. 이번에는 네. 그 정암 조광조 선생의 중종시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언로의 통색은 국군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언로가 통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막히면 어지럽고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이 얘기했었던 것은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항소 포기가 왜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외압 때문에 그게 항소 포기가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네. 이런 정당한 자기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항명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좌천성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인사가 뭔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네. 인사를 통해서 검찰 조직에 주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식의 인사를 낼 수 있다라는 아주 나쁜 선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 대답을 한 40초 정도씩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발탁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어떤 토론회 혹은 뭐 정청래 대표 만나거나 해가지고 내란 전담재판부법, 법왜곡죄 등 민주당의 주요 사법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문영배 전 재판관 분노가 사법개혁 동력은 되지만 사법개혁 내용은 될 수 없다. 이석연 위원장 헌법정신 일탈은 폭력이다. 법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쓴소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청하고 있는데요. 기본 방향이 크게 흔들만한 것이냐에 대한 내부 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석연 처장의 뭐 문제 제기 또 문영배 그 대행의 뭐 문제 뭐 그런 뭐 당 내 인사는 아니지만 뭐 이 정권과 관련돼 있거나 진보적 뭐 그 법조인으로서의 뭐 경청은 하고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차 부분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합의가 되는 시점에서 아마 법안을 추진할 계획인 거고요. 아마 네. 당분간은 당내 의견 플러스 이런 의견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이 두 분의 쓴소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쓴소리하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약 고구라는 말이 있죠. 너무 말 많이 쓰네요. 이거 오늘 많이 배우네. 예.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좋은 그래서 약은. 이렇게 정말 민주당이 이렇게 독주하면 안 된다라는 균형 감각, 최소한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월호 왜 전도됐습니까? 이 평형수가 제대로 작동 안 해갖고 넘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무절제하게 다 쓰려고 하는 순간 권력이 부패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살 로이의 가족은 방글라데시에서 왔습니다.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성실하게 일해온 아빠. 하지만 로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에게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명은 대장암 3기. 보험 적용이 어려워 치료 한 번에 드는 비용만 수십에서 수백만 원. 형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앞으로의 치료도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런 와중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턴가 잘 펴지지 않았던 로이의 작은 손. 검사 결과 엄지손가락 골절과 굴곡 제한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굽은 채 자랄 수 있다는 소견에 엄마와 아빠의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망연자실 주저앉아버린 로이네 가족. 엄마와 로이가 건강한 미소로 세상과 인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 예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일 비나 눈이 온다 해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텐데요. 다만 바람이 오늘과 내일 강합니다. 당분간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모레 아침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조금 높은 편이고요. 모레 아침은 내일보다 5도가량 더 떨어져서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내려앉는 등 모레 아침, 일요일 아침은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상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전국이 영하 3도에서 7도 분포.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3도 등 전국이 1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내일 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오늘은 계속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에는 빗방울이 밤에 떨어질 전망이고요. 내일 아침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당분간 바람도 강하고 해상의 물결도 높겠습니다. 내일 눈으로는 서울이 2에서 7cm, 경기 북부 내륙과 남동부, 충북 중북부나 강원 내륙 산지, 제주 산지 3에서 10cm, 강원 내륙 많은 곳 15cm 이상, 그 밖에 전국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거나 비로는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일요일도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고 과징금도 올려야 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이 지난 2년여 동안 대통령 비서실, 검찰, 경찰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25명을 직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쿠팡을 나흘째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혜룡 경정이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의 무혐의 발표에 반발하며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세관 보고서 등 수사 기록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유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구두로 보고받고선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다음 날 오전까지 검증을 마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펜유이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소비자들이 기업에 제공했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쿠팡에서 사상 최대 규모 3,37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는 이제 공공재다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제도 전반에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디지털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호웅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호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 지난해 매출액 40조를 넘긴 잘 나가는 대기업입니다. 근데 퇴직 직원이 회원 개인정보를 빼낼 만큼 그렇게 보안이 허술했었나 하는 건 선뜻 잘 이해 안 가는 분 많을 테고요. 자, 최홍 변호사님이 이번 사태 되짚어 볼 때 쿠팡이 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평가하십니까? 예. 저 데이터는 돈이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네. 개인정보가 갖는 의미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개인정보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단지 자신을 타인과 식별하기 위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을 비롯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네. 비록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개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네.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네.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죠. 네.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데이터가 있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이번 사태로 쿠팡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하였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쿠팡은 이용자의 데이터, 즉 개인정보를 단지 매출의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매출의 수단으로서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이제 딱 평가를 하셨고요.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로 뭐 크게 보면 외부 해킹, 그다음에 내부자 유출, 이렇게 뭐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막기 위해서 기업들도 나름 뭐
노력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노력의 강도나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막으려고 하는데 자꾸 뚫린다거나 내부적으로든 외부에서든 그 자꾸 뚫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둘 다 심각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런데 쿠팡의 경우에는 그 외부 해킹에 의해서 그 유출된 SKT 때보다 네. 그 유출 사고를 더 쉽게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해당 그 인증 개발 직원이 퇴사하였을 때 네. 그 직원의 접근 권한을 해소하고 인증을 위한 서명키 등을 변경하는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 통제 의무만 준수했다면 네. 33,070만 명의 국민 대다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더욱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외부 해킹에 대비한 기술적 조치를 잘 이행하지 못한 SKT와 비교해 보아도 네. 쿠팡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내부적 관리 조치라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예, 따라서 쿠팡에게 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내부적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 ABC조차 지키지 않아서 이런 엄청난 사태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 책임에서는 더 무겁게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변호사님 쿠팡뿐만이 아니고요. 뭐 아까 우리가 SKT 얘기했지만 그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백화점 고객, 심지어 이른바 명품으로 불리는 해외 고가 상품 구매자 명단까지 곳곳이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 이거 구조적인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법제도 이전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네. 수익의 도구로만 여기는 기업들의 인식이 그 인식에 이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법 제도적으로는 강력한 가징금 보관이나 집단 소송 등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을 한 경우에 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개인정보를 단지 수익의 도구로 보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위한 비용을 충분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요. 예,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더라도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현행 법 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사가 진짜 이거를 잘못하면 망한다는 그런 각오로 철저하게 할 때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혹시 해외 사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아, 네. 그 유럽의 경우에 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이제 GDPR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여기에서는 그 위반자에 대해서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까지 가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는 네. 예, 2023년 5월경에 유럽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불법 전송했다는 이유로 12억 유로, 약 1조 7천억 원 가량의 가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미국의 경우에도 또 메타 얘기인데요. 메타는 2019년경 연방거래위원회 FTC로부터 데이터를 공유할 때 사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한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0억 달러, 약 7조 3천억 원의 가징금을 내야 하는 합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 과징금 강화를 하려면 이게 어떤 법적인 개정이 필요한 겁니까? 뭐 어떻게 행정적인 겁니까? 이거는? 네,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에 가징금 부과 규정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강화된 가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해외 정보,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과징금을 아주 엄청나게 무겁게 때리는 해외 사례 같은 것 좀 설명을 해줬고요. 자, 근데 이 불공정한 약관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와요. 뭐 근데 제가 이게 진짜 그럴까 싶기도 한데 심지어 쿠팡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해킹이나 유출이 있어도 기업은 책임 없다는 조항이 정말 있습니까? 예, 쿠팡이
2024년 11월경에 네. 이용약관을 이제 변경을 하면서요. 네. 제3자의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이제 새로 규정을 했습니다. 스스로. 예. 자,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저 변호사님,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약관 같은 거 뭐 쿠팡 이런 데 가입하면서 약관 그거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생각이 되는데, 개인정보 해킹 유출 있어도 기업 책임 없다 이런 조항 상식에 좀 어긋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게 공정위 같은 데서 좀 걸러져야 될 부분입니까?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 약관 규정을 보게 되면 네.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 그 직원이었던 제3자의 불법적인 접속 등으로 유출이 이제 발생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해당 약관에서 쿠팡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네네. 예, 이건 명백하게 공정성을 이런 약관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용약관에 관한 규제와 적용을 하는 네네. 그 법률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그 쿠팡이 변경한 면책 약관 조항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쿠팡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이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낸 기업들 최근에 보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위한 보험 한도 10억 원 한도로 가입해 온 게 또 뒤늦게 확인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변호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 최저치에 관한 한도만 가입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예, 이건 뭐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침해나 보호에 관한 부분에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떻게 보면 쿠팡, SK텔레콤 국민 상당수가 뭐 대다수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용하는 이런 국민 기업에 가까운 기업들이 정작 고객은 안중에도 없었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리는데요. 자, 약관 얘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 뭐 아주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도 저 사실 가입자들 입장에선 되게 짜증 나는 부분인데 탈퇴 문제예요. 왜 이렇게 탈퇴를 어렵게 돼 있는지, 이런 사고가 났는데도 탈퇴 어렵게 하고, 자, 이런 부분은 역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세요. 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6단계 이상의 탈퇴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그렇죠. 예, 뭐 PC를 이용해야지만 최종적으로 탈퇴가 이제 가능하다거나, 네. 네, 심지어는 그 쿠팡이 유료 멤버 서비스가 있습니다. 와우라고. 네네. 예, 이 회원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해지를 해야지만 탈퇴가 가능하다. 네. 뭐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탈퇴를 어렵고 복잡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그 법률에서는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쿠팡의 탈퇴 처리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그 탈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네. 또 위법한 그 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관련해서 이제 탈퇴 회원 정보 얼마나 빠르게 이게 폐기되는지 이것도 뭐 꽤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런 부분이 최홍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쿠팡을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는 좀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예, 지금 뭐 2년 전 쿠팡을 탈퇴한 사람에게도 이번 유출 통지가 오고, 아, 그래요. 예, 탈퇴를 했음에도 그 이전에 신청했던 제품 입고 관련 안내 메일이 오는 등 탈퇴 회원에 대한 정보가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는 정황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부분도 예. 상당히 좀 미흡한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예,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네.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회원가입을 탈퇴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서는 그 지체 없이란 말을 5일 이내에 그 파기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사안에서 탈퇴 의원님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예, 탈퇴 의원의 개인정보를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이제 보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분리해서 저장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규정을 쿠팡이 위반한 것 아닌지 이거는 반드시 이제 조사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도 엄청 큰 일이지만 그 이후에 드러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정말 난맥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쿠팡 사태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시민단체 주도로 해가지고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일단 그 집단 분쟁 조정 절차라는 게 무엇인지 일반 소송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 집단 분쟁 조정 절차는 네. 조정 절차에서도 그 정보 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 침해가 이제 다수인 경우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네. 그 정보 주체 개개인에 대한 조정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쟁 조정 절차는 소송과 달리 신청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절차가 개시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조사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그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네. 것이 많이 완화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더군다나 이제 조정이 확정이 되면 그 소송에서 판결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까지 있는 것이고요. 아 그래요. 자. 저기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게 개인정보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거 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인가요? 개인정보 여튼 개보위라 그러든지 여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말씀하신 그러면 만약에 뭐 나의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면 제가 따로 여기다 막 집단 소송할 때는 왜 이름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도 나중에 어떤 그 보상을 받거나 어떤 그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때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가만히 있어도?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분쟁 조정 절차도 신청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인으로 들어가야만 네. 그것도 또 저기 뭐 혜택이랄까 그런 거를 얻을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말씀. 예,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그리고 예. 자 근데 최홍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집단 분쟁 조정 절차 한계를 체감했다. 최근에 이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건 이렇게 직접 맡아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던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 제가 좀 대리를 해서 네. 분쟁 조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쟁 조정 자체는 강제력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조정 수락을 거부하면 그냥 종료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런 점이 있군요. 예. 그래서 SKT는 조속히 이제 피해자들에게 책임지고자 하는 네. 자세가 있었다면 예.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조정 수락을 했었어야만 했거든요. 네. 그게 30만 원 뭐 그게 그 얘기인가요? 조정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SKT는 이런 조정 수락을 거부하면 네. 신청인들이 결국 이제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 조정의 제도적 한계를 알고 조정 수락을 좀 거부한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용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히려 이제 개개인에게 자신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민들의 피해 배상 요구가 이제 그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책임져야 배상액을 최소화하려고 이 조정 수락을 거부했다. 그런 네. 계산으로 거부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있습니다. 시효라고 하는데요. 네.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이제 최근이 되겠죠. 네. SKT는 그 3년 기간을 잘 보내면 네. 네, 우리 그때 피해자들 네 이제 대리 소송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더 이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책임 있는 기업의 자세인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자 마침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뭐 쿠팡 사태나 뭐 이런 일단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 거론하면서 집단 소송제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 네. 최홍 변호사님은 집단 소송제 도입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뭐 조정이나 개개인이 정말 소송을 네. 제기해야만 하는 그 한계들이 있는 상황에서 집단 소송 제도의 도입에 찬성을 하는데요. 대안으로. 네네. 우선 뭐 집단 소송 제도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 같은 유형의 피해자인 경우에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도 집단 소송에서 인정된 판결에 따라 배상을 받게 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집단 소송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쿠팡은 그 집단 소송 판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3,370만 명에게 그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예예 말씀하세요. 예. 예. 네. 이러한 이제 그 제도적 효과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지금까지 집단 소송이 이제 입법화되는 것에 대해서 네. 계속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해왔군요. 강조하면 뭐 입법 의비를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 국회에서도 쉽게 이제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 소송 요건이 이제 손해배상이 빠져 있는데 그거를 손해배상을 넣자 이게 이제 그 개정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논리는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기업의 경영에 좀 심한 부담이 된다 이런 논리인가요? 예,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망한다. 네. 망한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아까 미국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예, 미국의 집단 소송 제도가 있다고 해서 미국 기업들 또는 뭐 다국적 기업들이 망한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경제가 위태로워지거나. 네. 그래서 기업의 핑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지 기업이 망한다 이거는 좀 너무 과장된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미국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변호사님 그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미국 내 쿠팡 소송이 국내 소송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예컨대 이쪽 국내에서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좀 참고할 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뭐 이제 그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신다고 준비하시는 그 법무법인 또 이제 변호사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증거 개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반드시 이제 그 업체에서는 그 관련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증거 개시 제도 이게 뭔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은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쿠팡이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안 조치를 위반했다. 또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회사 내에서 어떻게 해왔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증거 개시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자료를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뭐 소송이나 또는 조사, 수사 과정 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는 하고요. 네. 네. 자, 1차적으로 이제 각 기업들이 왜냐하면 고객들의 정보를 직접 활용하는 건 기업이니까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자, 이를 좀 단단하게 받쳐주고 하는 게 이제 법과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손해배상을 넣냐 마냐 요 얘기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거는 넣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집단 소송 손해배상 개념 넣는 요거 말고 조금 우리 현재 법을 개정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야 될 점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통하는 어떤 원칙이랄까, 지켜져야 될 그 원칙, 이런 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라는 것이 아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는 이제 관련된 문제는 결국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권의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 네네. 제도와 그다음 기술의 활용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런 제도 자체가 정보지체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가입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예,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가지고 학습 데이터로 정보지체 동의 없이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랬을 때 정보지체 동의 없이, 그리고 가명 처리도 하지 않고 단지 이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원본 데이터를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예, 지금 국가, 그리고 국가기관, 그리고 주요 기업들에서 보안의 미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유출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보지체 권리의 보장이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무위 계류 법안에 대한 우려점, 요거까지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자, 일단은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킹도 그렇고 내부 유출도 그렇고 철저한 방비책을 세워야 되고, 자, 그리고 만약에 유출됐다면 그 이후에 이제 사후 대책도 세우고 대응도 해야 될 텐데, 왜 정보도 유출된 정보 만약에 시중에 나들면 2차, 3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피해를 또 최소화할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국가기관에서 쿠팡의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조속히 유출 사건의 원인, 그다음에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그다음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추가 피해를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유출 현황부터 정확히 밝혀야 대책을 세우는데도 정확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좀 약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당부하는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자, 무엇보다 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는 기업, 기관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의 책임 부분, 이거를 좀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앞에서 계속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는 시민의 기본권의 문제이고,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기업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도도 그러한 바탕이 돼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질문 드렸던 건데요. 데이터는 돈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네, 데이터는 돈이 아니다. 데이터는 인간, 나의 존재 그 자체다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최호웅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 지금 주말로 가고 있네요. 네. 기분 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한미 핵 협의 그룹 NCG라고 하죠.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측이 공동 언론 설명이죠. 공동 언론 설명을 발표했는데 자,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네, 일단 이 NCG 뭔지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요. 네네. 2023년 4월에 그때 한미 정상이 만났던 워싱턴 선언 이 계기로 그해 7월에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한 협의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 협의체인데요. 가장 큰 목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번이 5차 회의였는데 4차 회의가 올해 1월 워싱턴에서 열렸고 그 이후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협의체가 2023년에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때 만든 거다 보니까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이 NCG를 계속 할지 말지 미국이 재검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5차 회의가 개최가 되면서 이런 우려는 사라지게 됐고요. 이번 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한국이 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하고요. 또 미국의 핵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안보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당연한 말들이 오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 NCG 회의에서 한국의 재래식 방어 역할 이걸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위험 요소가 생기면 각 국가가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지원을 한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다 보니까 이렇게 재래식 방어에 대해서는 한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강조가 처음 된 겁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에서 한국의 재래식 방어 역할 강조된 거 처음이다. 그런 또 중요성이 있군요. 네. 근데 4차 때 그때 성명에는 포함됐던 문구 중에 사라진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네, 이게 4차 때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표현이 아예 사라졌고요. 그리고 4차 회의 때까지 모두 다 이 북한과 관련된 표현이 계속 담겨 있었는데 이번 회의 때는 아예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 북미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을 압박하는 표현을 삭제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엊그제 이제 군사 안보 전문가 얘기로는 이것이 뭐 비핵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화됐다기보다는 어떤 미국의 외교 안보 순위에서 워낙 중국이 강조되고 하다 보니까 그 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좀 밀린 거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다음 질문 해볼게요. 제이비어 브런슨 전 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 계획을 언급을 했습니다.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그 한미 동맹재단 그리고 주한 미군 전후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이 브런슨 사령관이 참석을 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달성을 하려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맞춰야 하는 그 목표 시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룬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 일정에 맞춰서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충족이 됐을 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재 28,500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점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서 계속 감축설이 나왔다 보니까 이번 발언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최저 28,5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가 됐다. 우리는 이 2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할 문제가 아니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브런슨 전 미군 사령관의 얘기군요.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미국 법원이 가상자산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
어떻게 나왔어요? 네, 징역 15년형 선고를 징역 했습니다. 15년. 네, 미국 검찰이 권 씨한테 최대 12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네. 오히려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된 겁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테라라는 코인이 달러와 연동을 해서 1달러에 1테라 이렇게 그 연동이 되도록 설계가 됐다, 이렇게 테라폼레스가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 실제 달러를 보관해서 연동을 하는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데, 테라는 이렇게 실제로 1달러를 맡기는 게 아니라 네.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으로도 우리는 이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2021년 5월에 이미 한 차례 이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을 통해서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안심시켰는데 네.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사들한테 테라를 몰래 사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5월에 다시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이건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앵겔마이어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서 피해 금액이 너무 크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9조 원에 달하다 보니까요. 앵겔마이어 판사는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다.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이 사건 규모보다 피해가 큰 사건은 거의 없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권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다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잘못도 인정을 했고, 사퇴 직후 권 씨 해외에 도피했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이제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송환됐었는데 그때만 해도요, 최대 형량 130년 이렇게 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혐의가 9개였는데 만약에 이게 다 인정이 되면 130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예상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권 씨가 미국 검찰하고 그 유죄를 일부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경감해주는 플리바겐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9개 다 무죄를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권 씨가 2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을 했고요. 또 가상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돈 1,9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65억 원, 그리고 일부 재산을 환수하는 것에도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형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합의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권 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조건을 준수할 경우에는 미국 법무부가 국제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네. 다시 말하면요. 네.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도 미국 법무부가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또다시 한국 법정에 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런 걸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고를 받을 때 권 씨 변호인 측은 한국으로 송환이 되면 다시 한국법에 따라서 중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형을 좀 판단할 때 정상 참작 사유를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앵겔마이어 판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첫 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네. 자, 주제를 또 바꿔볼게요. 단순히 생명 유지를 위한 연명 치료 받지 않겠다면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한 사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연명 치료 받는 사람 더 많고, 거기에 따른 의료비 되게 큰 걸로 조사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연명 의료를 받는 환자 수가 매년 6.4%씩 증가를 했습니다. 기간도 2013년에는 9일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21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치료에 따른 의료비도 자동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임종 전에 1년 동안 연명 의료를 받게 되면 발생하는 1인당 의료비가 평균 1,088만 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이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의 한 4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는 뜻이고요. 특히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동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명의료로 사망한 암 환자 가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거의 50%에 가까웠는데 이때 드는 비용도 월 평균 224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본인이나 다른 가족이 간호를 위해서 일을 그만뒀다라고 답한 비율도 46%였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한 이들의 93%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 되면 연명 치료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 많은데 실제로는 또 치료 중단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이게 노인 실태조사 보면요, 네.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65세 이상 고령층은 84%였는데 하느니 조사를 했더니 이걸 실제로 중단한 경우는 16.7%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남은 가족들이 꺼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함께 있고 싶다 이런 간절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연명 치료 중단은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또 현실적인 이유로는 이 임종기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는 회생 불가능하거나 임종이 임박한 상태에서만 이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데 네. 의료진이 이 임종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연명 치료 중단을 권유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적인 이유고요. 네. 또 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지 이 결정을 의료기관 안에 있는 윤리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데 이런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곳들은 대부분 이제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환자 상당수가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윤리위원회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마지막 질문. 전세가 월세로 대체되는 전세 월세화 현상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줄어들었을 텐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이게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이게 이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이 전세대출 금리를 더 내느니 차라리 월세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소형 월세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세보다는 이제 규모가 적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월세 계약을 해서 맺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네. 이 전세대출 대신에 월세 증가율이 많아지고 있고 또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최근 1년에 9,000권, 하루에 20권씩 책을 펴낸 슈퍼 출판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쓴 그 출판사,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 AI 생성물 홍수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출판계와 우리의 어떤 지식산업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미향 출판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향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년에 9,000권, 하루에 20권. 와, 진짜 슈퍼네요. 그 뒤에 인공지능이 있었다는 게 이제 알려졌는데, 평론가님 일단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인지를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보통 출판사들이 한 해에 뭐 책을 몇 권 정도 냅니까? 네, 정말 저도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네네. 상식 밖의 수량이긴 합니다. 제가 오늘 출판 통계를 좀 보고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출판사들이 연간 네. 11종에서 30종 정도 국내 출판사들이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내 출판업계는 소규모 출판사들 또 1인 출판사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연간 1종에서 5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의 출판사는 하루에 일반적인 출판사들이 1년 동안 내는 그런 정도의 종수를 출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에 교육 출판사를 제외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단행본 출판사가 문학동네였는데요. 네네. 문학동네에서 지난달 11월에 낸 출간 종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대략 한 40여 종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11월까지.
11월 한 달 한 동안 달에? 낸 게 거기 40여 많이 내는군요. 종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예. 우리나라에서 좀 손꼽히는 대형 출판사인데요. 네. 이 문학동네는 종합출판사로 이 40여 종에는 시집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뭐 어린이 책이나 청소년 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매출액이 높다는 대형 출판사도 이러저러한 모든 장르의 책들을 다 합쳐서 네. 한 달에 40여 종을 출간하는 게 현실인데요. 네. 하루에 20여 권을 출간한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600여 권 정도 출간했다는 거잖아요. 사람 편집자와 저자의 조합으로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괴물 출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 이 존재를 우리 평론가님은 언제 알게 되셨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최근에 됐는데요. 아셨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뭐 광고나 홍보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네. 유명 작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주로 전자책 위주로만 조용히 출간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이 낌새를 알아차린 건 온라인에 이제 한 독서 관련 커뮤니티였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출판사가 이렇게 출간 종수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해서 화제가 됐거든요. 이거 뭐지? 그런 맞습니다. 거였네요. 네, 네 글자로 이거 뭐지? 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목받던 브랜드가 아니라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튀어서 네. 나중에 포착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출간 종수가 상식 바뀌다 보니까 소위 뭐 AI 딸깍 도서 아니냐 하면서부터 이슈가 됐습니다. AI로 딸깍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제 책들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비단 이 출판사뿐만의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뭐 9,000여 권까지는 아니더라도 3,000권 이상을 표지부터 내용까지 전부 AI로 만든 그런 출판사들도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살짝 궁금하네요. 인공지능 이용해서 막 책을 쓰고 뭐 이렇게 출간을 하고 그럴 때 이 책은 AI 썼습니다. AI의 도움 받았습니다. 표시가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각 출판사나 저자의 양심에 맡기는 단계이지 네네. 관련 규제가 시행된 상태는 아닌데요. 교보문고나 예스24 같은 서점들에서 네. AI가 쓴 책은 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걸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네. 또 저자명을 표기할 때 사람 저자와 함께 챗GPT나 제미나이와 썼다는 걸 밝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수는 미미합니다. 저도 책을 읽을 때 가끔 이상스러워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 네. 사실이 아닌 경우를 쓴 그런 책들이 종종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요즘 네. 들어서. 물론 엉뚱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오. 1차적으로 저자가 혼동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자가 AI를 사용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하필이면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자료를 긁어다 그대로 썼고 그걸 편집자가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출간한 케이스일 거라고도 의심이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그건 양이 너무 많으면 맞습니다. 어떻게 그 검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AI와 함께 책을 썼을 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중들의 반감을 우려해서일 텐데요.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 AI를 도구로 자주 활용하고 있지만 막상 AI가 실제로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쉬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독자들의 입장에선 미묘하게 AI를 활용해서 쓴 것 같다는 의심은 저처럼 할 수는 있어도 네. 정말 이 책이 AI가 쓴 책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는 사실 없고요. 이렇듯 출판계 내부에서도 아직은 과도기 단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뭐 법제처에서도 이번 달 22일까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단계이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 출판계에서도 AI 출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올 가을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관련 포럼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요. 네, 예스24 같은 온라인 서점에서도 AI 저자 표기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앞으로도 출판계는 관련 논의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AI 기여도에 따라서 저자명의 표기를 한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표시 방식, 또 AI 결과물임을 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네.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해서 구체적인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아까 뭐 의심은 하지만 확신을 갖기는 또 쉽지 않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자, 이거는 확실히 AI가 쓴 거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건 어떤 근거,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결정적으로 내용이 너무 이상한 경우에는 너무 이상한 경우? 네, 예. 정말 명확하게 이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설국을 눈국이라고 번역한 대목이 나온 겁니다. 그래요. 또 이 외에도 맥락상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단어가 뜬금없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상 이런 건 사람이 썼다기보다는 AI가 이제 학습 데이터를 뒤섞으면서 생긴 전형적인 오류, 즉 할루시네이션에 가깝기 때문에 의심을 사게 된 거죠.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긴 한데 정상적인 출판사라면 어떤 내용이든 맞춤법이든 이제 교정 교열이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하는데 자, 인공지능으로 책을 낸 출판사들 그런 과정이 과연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서 그 어떤 뭐 책임 문제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정상적인 출판사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쓰거나 안 쓰거나 반드시 기초적인 맞춤법이랄지 팩트체크랄지 뭐 구조상의 정리랄지 이런 과정 등을 반드시 거치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AI가 뱉은 원고를 거의 통째로 찍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기초적인 교정 교열부터 고도의 편집 작업까지 모두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세 가지 정도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출판사의 책임 이슈입니다. 독자가 대충 봤을 땐 정상적인 책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전혀 검증을 거치지 않은 텍스트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AI를 활용한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독자와 출판사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거든요. 또 다음은 제도 설립 부분입니다. 지금 관련 규제나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네. 그저 비즈니스적으로만 접근해서 이런 식의 몰상식한 출판을 해도 네. 납본이나 서점 유통에 있어서 다른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을 거친 책들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AI 사용 여부와 편집자 감수 여부를 메타데이터로 의무 표기하게 하고 네네.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은 이를 기준으로 도서를 선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는 편집자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요즘 제미나이의 제미나 퍼플렉시티의 스페이스, 챗GPT의 프로젝트 등을 활용한다면 대부분의 출판사들에서 기본적으로 맞춤법 교화를 할 때 참고하는 국립국어원의 용례집이랄지 네네. 또 자사만의 규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규정들을 자료로 넣고 이제 충분히 기초적인 교열 같은 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편집자는 단순 교열자가 아니라 AI가 생성한 텍스트의 팩트 체크부터 윤리 기준까지 네. 신뢰도 전반을 관리하는 그런 프롬프트 기획자의 역할도 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문제의 출판사는 네. AI가 썼지만 사람 저자인 것처럼 포장해서 책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이보다는 실제 정말 책 한 권을 써낼 정도의 스페셜리스트인데 막상 뭐 문장력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신다거나 책을 집필할 시간이 전혀 없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 그런 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도록 이제 편집자가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AI를 도구로서 활용을 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AI가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건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때 AI에 의해서 편집자가 대체된다기보다는 편집자의 역할이 지금보다 조금 더 고도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소수의 편집자들이 산업 전체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사실 이거는 출판업계뿐만 아니라 뭐 지금의 AI 시대를 살아가는 개발자나 디자이너, 기획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AI 이 경우는 워낙 특수한 경우니까 우리가 약간 비판적으로 또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AI 자체를 잘 활용해서 더 어떤 편집도 그렇고 고도화시킬 필요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궁금한 게 또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책을 내면 좀 팔립니까? 물론 뭐 제가 해당 출판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건당 판매량은 낮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조악하다 보면 많이들 사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하지만 종목수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량공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은 분명 쌓였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전자책으로 9천여 종을 찍어냈는데 예. 하다못해 이제 저희가 지인들 통해서 한 번씩만 읽어달라고 해도 돈은 벌릴 테니까요. 특히 전자책은 사실 인쇄 비용이나 물류
원료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AI로 원고를 쓰고 표지만 만들어 올리면 재고 리스크가 사실상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독서 인구와 종이책 판매 부수가 줄어드는 이제 출판계에서야 늘 당군일의 최대 불황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네네. 올해는 각 대표님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산업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AI 출판의 난립이 출판 생태계 전체에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고 네네.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 네. 특정 사업자에게는 꽤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제가 이제 오늘 나오면서 유튜브에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너튜브에도 관련 하우트를 알려주는 영상들이 넘쳐나더라고요. 네,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뭐 우리가 납본 제도가 있어서 뭐 대학 도서관이나 중앙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도서관이 출판사에 책값 지불하는데 우리의 그 세금이나 이런 게 또 그런 대로 좀 새는 문제는 없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최근에 30년 역사를 지닌 학술 출판사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구글 인공지능 제미나이로 번역해서 출간했다가 논란이 됐어요. 자, 번역된 내용 안에서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인터넷 용어가 이제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 논란은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물론 뭐 번역 품질 자체도 좋았겠지만요. 네. 더 큰 문제는 역시 편집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번역자명에 제미나이를 넣었으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네. 아무리 AI가 번역을 했더라도 AI의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가 있는 한 그래요. 편집자의 검수는 필수 불가결하거든요. 텍스트의 무게를 이해하는 번역자의 책임감이 필요하고 그 결과물을 함께 짊어지는 편집자가 필요하고 또 최대한의 품질로 독자를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출판사의 제대로 된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네네. 네, 요즘 이러한 이슈들을 보면 참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그야말로 출판 윤리 붕괴가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여쭐 테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인공지능 출판계에 이제 들이닥친 인공지능 논란 우리가 얘기했는데 자, 배제냐 공존이냐 평론가님의 견해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AI와의 공존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긴 시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를 AI에게 맡기고 어디까지를 인간의 책임으로 둘 것이냐. 우리 출판계가 AI를 잘 활용해서 네. 좀 더 지혜롭게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향 출판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